안녕하세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복실TV, 몸으로 기억하는 요양보호 2편, 어르신 신체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요점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어르신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 될 부분들 따로 준비했으니까 1편에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에 따른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부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은퇴 준비 또는 노화 준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노화라는 거, 그래서 노인성 질병과 좀 다르게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병이라고 붙는 것들은 병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노화 같은 경우는 발달의 일부분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구강기, 항문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다라고 선입견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곡선이 있다 보니까 노화라는 부분, 나이가 들어서 신체 기능을 오래 사용해서 줄어드는 거, 요거를 이제 노인성 질병과 구분하는 문제들이 제법 나옵니다. 자, 먼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래서 뭐 고혈압 있으신 분이 고지혈도 있으시고 뭐 당뇨도 있으시고 이런 것처럼 이런 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귀가 청력이 나빠지면 말하는 것도 같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처럼 세트로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기력이 떨어지는 부분, 젊었을 때보다 움직이기 힘든 부분과 노화, 이게 노화죠? 근데 이제 노인성 질병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뭐 내가 이제 노인이 돼서 계속 살아가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영위하는데 힘들 정도로 지장을 주는 거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 이게 노인성 질병이었네 라고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이다. 이 특징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경과가 길고 고생고생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재발되기가 쉽다라는 것도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드물다 그랬죠. 세트로 뭐가 와요? 합병증.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정말 위험해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신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잘라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같이 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 질병 때문에 다른 쪽에 안 좋게 생기는 합병증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발 같은 경우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관찰하고 보고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의료적인 부분들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인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그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대상자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걸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간과 신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자, 신장 하면은 콩팥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분이 해독을 하는 영향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제 오줌의 요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독하는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붓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또 안 좋은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되고요.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아이고 나 또 아파 여기도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조금만 해도 이제 막 우리가 치면 엄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엄살이 아니라 이게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 진단이 어렵다라는 거. 자, 이건 또 뭐랑 연결돼요? 아까 두 번째,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거 갖고 뭘 또 병원을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질환 자체는 가볍더라도 의식장애까지,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식 또는 제정신을 온전하게 계속 유지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노화에 따른 질환들을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화기계입니다. 자,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장기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위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 상복부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요, 몸에. 그리고 대장 같은 경우, 방광 이런 건 아랫배 쪽에 있죠. 그래서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라든지 할 때는 아랫배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쓰담쓰담 이렇게 돌려주시죠. 아이들한테도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할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하죠. 거기가 아랫배죠. 위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 키우실 때 어떻게 해요? 배가 찼나라고 볼 때 아직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못하고 말을 아직 못 배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른쪽 배를 살짝 만져봐서 빵빵하면 위가 차 있는 거고 홀쭉하면 배가 고픈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배가 움푹 파일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애가 울어. 그러면은 배가 고픈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우리 장기가 어디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계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화된다는 특징, 그다음 위액의 산도가 저하가 되고 소화 능력도 저하되고 지방 흡수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도 저하가 돼요. 자, 산도 저하라는 거 뭐예요? 산성 이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음식물을 어떻게 돼요?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작 기능이라 그래서 입에서 씹습니다. 씹어서 잘게 부시는 거죠. 그다음 연하 삼키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위에서 이제 녹여야 되죠. 자, 여기 녹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각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호르몬이나 소화액으로 이제 우리 몸에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늙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이 소화기계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미각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 단맛이랑 짠맛이 우리 단짠 그러죠? 단맛 짠맛이 느끼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미야 국이 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에미야 국이 싱겁다라고 하신 거예요. 더 짜야 그 맛을 느끼시니까. 그래서 반대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요리를 하신다고 쳐보세요. 연세 드신 분이. 그러면 음식이 점점 짜지는 거예요. 본인이 간을 보시다가 싱거운데 하면서 소금 더 넣으시고 간장 더 넣으시고 아이고 좀 덜 단데 뭐 밍밍한데 하면서 설탕 더 넣으시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은 식탁 위에 뭐 소금, 간장, 설탕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미각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액 같은 경우, 침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이러면서 입맛을 많이 다셔요. 그게 침이 말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시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궤양이 있죠. 위궤양은 담배, 알코올,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든지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 자, 제가 아까 위가 오른쪽 위에 있다 그랬죠. 저 상복부. 그러다 보니까 상복부가 아프면, 오른쪽 상복부가 아프면 특히 위쪽이 아픈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출혈, 피가 나면 위출혈이고, 위에 빵꾸가 나면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 협착은 들러붙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을 바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섭취가 많을수록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려면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소량 규칙적, 그 다음에 통곡물이나 현미밥, 야채, 과일 등을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저자녀 시기가 좀 헷갈리실 분도 있는데 이거는 섬유질이 적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저 할 때죠. 섬유소가 적은 거, 저섬유소, 저자녀 시기. 자, 씹어 삼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갈아서 했다라든지 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흡수가 너무 빨리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위나 이런 쪽에 오래 못 남아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대장 쪽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대장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 대장 하면은 이제 수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도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겠죠. 자, 여기 나오죠. 설사. 설사는 물 형태로 이제 고형의 형태가 아니라 변이 쭉쭉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수분이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사제를 처방하기 앞서서 탈수 예방을 위한 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신 거고, 지사제 관련된 거 먹어야 될 수도 있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계속 고통스럽게 설사를 하셔요. 그러면 지사제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간호인력 쪽에서 의사 처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 중 설사를 계속 하시는 이용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변비예요. 변비는 장 운동이 저하되거나 복부에 근육이 힘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하재, 소화제 같은 거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약들, 그 다음에 저자녀 시기. 자, 그래서 장 나왔을 때는 저자녀 시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물 기억하셔야 돼요. 장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 힘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랬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나오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시계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시계 방향 꼭 기억해 주세요. 장운동 저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화제 같은 약물을 통해서 소화를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장이 이제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차피 얘네가 해주는데 뭐 약 먹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 소화 기능에 있어서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동의,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 어머, 이거 수술하셔야 돼. 이거 약 드셔야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거기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하시면 안 됩니다. 속이 쓰리다고요, 어르신? 그러니까 위험인 것 같은데 이거 약 드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우리는 약사가 아니고 의사가 아닙니다. 자, 처방은 누가 해줘요? 의사가 하죠.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하고, 그 조제는 누가 해줘요? 약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 증상이 있을 때 먼저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뭐 해야 돼요? 보고합니다. 보고도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구두보고, 서면보고가 있습니다. 전산보고도 있지만, 구두보고는 매우 급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해 하시거나 응급상황 넘어져서 다쳤거나 할 때는 급하니까 빨리 가서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들을 그냥 출퇴근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 식사량이 좀 적으셨어요, 아니면 평상시보다 오늘 2배는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서면 보고는 뭐예요? 꼭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경우라든지 숫자, 이런 식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서면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계입니다. 호흡은 어디서 해요? 우리 기도. 자, 우리가 목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도, 그래서 물이나 음식이 넘어가는 거고, 하나는 공기가 넘어가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랑 폐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물이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죠. 컬럭컬럭컬럭. 우리 살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호흡기계 나올 때.
폐포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슨 작은 풍선들처럼 해서 그렇게 담아두는, 공기를 담아두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탄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풍선도 오래 쓰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폐포도 그렇게 돼서 폐의 순환량도 감소하게 되고, 호흡 근육이 위축돼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엔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 뭐 80, 70 이런 식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휴대전화 오래 쓰시면 배터리 충전 자주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예전보다, 새 거일 때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침 반사, 콜록콜록 이렇게 살에 걸려서 나오는 반사 이런 것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래라든지 객담이라고도 해요. 가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끄끄 뭐 이렇게 그르릉 그르릉 소리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섬모 운동 저하인데요. 섬모 같은 경우는 목, 여기 기도 안에 이게 털들이 있어요. 이걸 섬모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공기 외에 다른 침이나 물이나 음식물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 섬모들이 바깥으로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섬모도 나이가 들수록 같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운동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 더 자주 걸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독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10월에서 12월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 접종 기간이죠. 왜 겨울철이 이제 유행하는 시즌이라서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인플루엔자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겨울철에 유행하고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또 우리 마스크 같은 거 잘 끼셔야 되는 거죠.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거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특징 꼭 기억하시는 건 매년 1회 접종입니다. 얘만 매년 1회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그 다음 폐렴, 천식 같은 경우는 비염이나 꽃가루, 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런 균 같은 문제, 먼지 같은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겨울철에 더 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왜 밖이 추우니까.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작스럽게 노출됐을 때 기관지 쪽이 훨씬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폐렴이나 천식 또는 기관지염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르신이 이렇게 방에 계시죠. 그리고 이걸 거실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방에 계셨던 어르신이 거실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동안 요 방을 환기시킨 거. 이게 간접 환기고요. 계시든지 말든지 계시는 상태에서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면 뭐예요? 직접 환기죠. 바람이 직접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에 갑작스럽게 노출이 되겠죠. 근데 간접으로 하면 그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폐렴, 천식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 원인들이 비염,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살균 하시려면 이제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고, 그다음 어디다가 널면 좋을까요? 햇볕에 널면 더 좋겠죠. 자, 그다음 폐결핵이 있어요. 폐결핵의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인데 오후가 되면 고열과 늦은 밤에 식은땀 그리고 열이 오르내리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폐결핵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폐결핵 같은 결핵균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굉장히 약이 셉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요. 그래서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약들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센 약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망가지냐면 간이 망가져요. 간이 아까 해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폐결핵이다 보니까 간 기능도 매번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지 왜 약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이렇게 우리 심혈관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2부 바로 연결해서 2부에는 심혈관계부터 이제 뭐 근골격 이렇게 또 연결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우리 선생님들 들을 때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짧게 올려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귀로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한 번쯤은 이게 같이 제가 준비해 놓은 화면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